이제 투표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일이. 하지만 지난주에 이미 5월 4일, 5일 조기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투표일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월 9일 선거일을 앞두고 마지막 유세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5분의 정당 관련자를 모시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죠. 강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TV토론단 부단장, 변환봉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박수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바른정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한창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아시겠습니다만 1,000만 명이 벌써 투표를 했습니다.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인데요. 26.06%. 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자, 투표들 하셨나요? 하신 분, 투표하신 분. 하셨습니까? 예. 아, 두 분만 하셨네요? 네. 다른 분들 안 하셨고. 당일날 하실 거죠? 당일날, 예, 당일날 5월 9일날. 투표에 예, 지역에서 그 지역 1번으로 가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실 거로 하셨는데. 자, 사전투표율 26.06%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다 하시겠죠? 예, 어쨌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주권자로서 내 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정치인과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권자 의식의 성장 앞에 긴장하고 겸허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당이 우리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은 이 위대한 국민 앞에 정말 이것은 죄를 짓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는 말씀은 안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홍준표 후보측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박수현 대변인과 같은 의견이고요. 네. 사실 이제 사전투표가 국민들에게 더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당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사실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높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에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아이, 너무 모범 답안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표율이 사흘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에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사전투표율의 의지랄까요? 이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선거가 내가 투표를 하건 안 하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또 투표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관례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전투표를 하시는 걸 보면은, 뭔가 이제 자신이 어떤 결과를 떠나서 자신이 미는 후보에게 꼭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다른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4번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입니까? 아니, 저희 당 그동안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 요 며칠 이렇게 들어오는 반응들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이게 저희가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갔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지켜준 결과 아닌가 생각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승민 후보가 그리고 바른정당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전투표가 이틀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이 선거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아무래도 옛날과 달리 이제 소신 투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심상정 후보도 어떻게 고문되셨나? 이렇게 좀 사전투표 높은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무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유불리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게 됐다. 결국은 촛불 전국을 만들어낸 것도 국민이고
그 국민들이 이제는 내 한 표를 소신 있게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역동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본투표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과는 달리 진짜로 정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여론조사도 발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자들 여러분 들어봤는데요. 자, 후보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돌아오시죠. 오늘 사전투표 25%, 우리가 표층이 훌쩍 넘었죠. 저는 불이허가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출발이 좋죠. 끝까지 주대문 해야 합니다. 5월 9일은 영남이 뭉칩니다. 호남의 사전투표가 높았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반반으로 갈렸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저는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민주주의에서 투표 참여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4번 투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를 찍은 사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전부 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서도 저는 지금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 우리 양극화해서 했습니까?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줬습니까? 대세에 편승한 표야말로 저는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네, 사전투표 또 투표 동료에 관한 후보들의 얘기들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각 후보들이 지금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이제 1번부터 말씀하셨으니까 2번부터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경기도 고양, 시흥, 안산 등을 돌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충남 공주로 가서 대규모 유세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보수 대결집을 호소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압승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으로. 고양, 인천, 안산 이제 수도권에 있다가 공주로 가시네요? 네. 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영남은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이 제대로 불었기 때문에 평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직 부동층들이 많이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네네. 오늘 안철수 후보는 어디로 어떤 유세를 하시나요? 예, 오늘 지역은 광주 지역에서 또 그 특유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뚜벅이 유세로 광주 지역 그 분들과 아주 1대1로 만나면서 밀착 그 유세와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광주에서? 네. 이 뚜벅이 유세가 참 화제가 됐는데 사실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와 참 잘 맞는 방식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가장 잘 유용한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막판 되면은 거점별로 최대한 군중을 모아서 유세하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정말 파격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방식의 어떤 장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국민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뵙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득권이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는 후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반응 참 좋습니다. 예, 광주 지역에서 밑바닥을 샅샅이 읊혀 뚜벅이 유세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유승민 후보는 어디 효잔치에 가셨어요? 가셨다고? 유승민 후보는 며칠 전부터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그 젊은 유권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 효잔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거길 들리셨다가 그 수원의 축구 경기장, 서울 잠실의 야구 경기장, 그다음에 총파의 호수공원 등등을 거쳐서 저녁에는 그 가로수길 가서 젊은 유권자들 계속 만나서 그 유세차를 통해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스킨십을 하고 소위 말하는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증문즉답도 진행하고 이런 식의 유세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네.
오늘 심상정 후보도 어디 수도권 지역을 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안양과 안산, 수원 등등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있는 단위에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저녁 때는 강남역과 그다음에 홍대에서 국민들과 실제로 공감을 하는 공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명 하이파이브 촛불 유세를 저희들이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하이파이브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5번이 이게 나오겠네요. 네, 이제 좀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네. 원래 저희들이 홍대 거리를 누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제 25%가 넘는 바람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홍대에서 사실 공감 허브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혹시 뭐 서로 겹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탄탄한 조직력과 큰 대규모의 정규전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저희 심상정 후보는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게릴라전 형식으로 한다 해서 게릴라 유세라고 이렇게 해서 게릴라 데이트, 네.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담는 네. 그러한 유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유세가 아니고 이제 곳곳에서 여러 곳에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그런 걸 벌이겠다는 짧은 거죠. 유세 연설과 네. 더불어서 홍대 곳곳을 걸어가면서 청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네. 오늘 이제 뭐 인천, 안산 거쳐 서울 홍대역에서 끝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오늘 뭐 대체로 그렇게 인천 거쳐서 인천에서는 지금 우리 북핵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서해 5도, 인천은 굉장히 그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네. 경제도 중요한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해양 주권과 해상 교통 안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국민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요. 네. 서해 5도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서해 5도의 경제까지도 살릴 방안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산 중앙역에 이동해서는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평화경제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게 되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서울 강남에 와서 이제 강남 유세를 한 뒤에 지금 이제 약속했던 이제 국민과의 프리허그, 이제 일명 저희는 국민 허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주권자로서 25% 사전 투표를 넘을 때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주권자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아마 홍대 앞에서 우리 심상정 후보님과 만나서 상징적으로 프리허그를 한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1번 후보와 5번 후보가 함께 프리허그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다 지금 여쭤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 워낙 또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대가 약간 겹치긴 하는데 장소가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경호 문제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괜찮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와서 프리허그를 할 때 뭐 위해를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좀 긴장을 많이 이제 경호하는 팀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민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그렇게 글을 올렸던 당사자가 그냥 뭐 장난으로 한번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국민께 다가가고자 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뜻이 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이게 후보들의 행보를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가 어떤 얘기하고 이제 들어보시고 그에 관해서 다른 분들 패널 얘기 듣고 나오겠습니다. 보시죠.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무조건 표를 달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저 표받을 욕심에 박근혜 탄핵도 반대, 구속도 반대. 여러분 누굽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을 호구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잘해도 찍어주고 못해도 찍어주니까 저 사람들이 국민 무슨 줄 잊었습니다. 자, 저 TK 지역 가서 문재인 후보가 저런 얘기한 거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반성 없이 표를 달라고 한다. 대구 경북을 이거 방송 괜찮나요? 호구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약간의 좀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 있는 대구 경북에서 한번 이제 더 이상 바람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탄핵에 있어서도 그 당시 뭐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해줬던 분은 아니었고 이른바 보수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후보를 내는 것이 맞을지
할지 다시 국민들에게 보수와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서 스스로 이제 보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네. 또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안보관을 제시하면서 TK와 영남권 보수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우파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문재인 후보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지도를 좀 꺾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우려가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진짜로 홍준표 후보가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지하려고 하는 저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텐데, 네. 뭐 그런 소망도 있으시고 좋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이 선거를 보수 혁신, 보수 진보의 양자 대결로 과거의 선거로 또 그렇게 몰아가서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과거형 선거를 또 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로서의 어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 정말 협력해서 모든 것을 같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 이런 것이 돼야 될 텐데 예. 홍준표 후보께서 그런 것이 없이 최근에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복당 문제나 또 어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확실하게 있어서 탈당 내지는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그런 어떤 일부 의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계 철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도로 새누리당, 도로 정말 그런 어떤 탄핵당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계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네. 뭐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위기감, 그런 것도 있음을 또 인정을 해야 네. 또 저희 지지자들도 뭉칠 테니까 다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한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혹시라도 보수 진보 양쪽이 뭉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안철수 후보 쪽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영남권이건 호남권이건 두루두루 이제 본인이 표를 많이 갖고 가고 싶으시니까 이제 영남권 가서 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영남권에 이제 뭐 저도 출신입니다만 그 사전 투표율이 제일 낮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도 낮았고 부산, 그렇죠. 경남도 낮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딱 찍고 싶은 후보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의지가 좀 약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이 됐고 구속까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문재인 후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어쨌든 간에 보수의 가치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나라가 뭐 균형이 잡힐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는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민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대통령이 될까라는 데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는 어쨌건 간에 여론조사상으로 불과 며칠 전에 문재인 후보, 대세인 문재인 후보를 앞지르기까지도 했던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남권이나 보수층이 이번만큼은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해 준다면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안철수 후보님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는 뭐 한쪽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또 살아나고 정권을 잡는 이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네.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수 이렇게 지금 표방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그 TK 지역에서 뭔가 좀 지지를 끌어내야 할 텐데 저렇게 되면 뭐 TK 마치 그 뭐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TK 가서 공격하면 TK 마치 대표처럼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그 양 거대 정당의 세력 사이에 끼어서 저희 네. 유승민 후보가 제대로 이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네. 얼마 전 있었던 1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 탈당 사건으로 정화유복이 된 거니까.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네. 첫째 하나는 그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저희 쪽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과연 왜 그런 바른정당이 창당이 됐고 유승민 후보가 지금 새로운 건전한 보수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새로 국민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점에서 그 뭐 여론조사가 공포가 안 되는 깜깜이 선거입니다만은 5월 4일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도 이렇게 보니까 예.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높은 그 검색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후보가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분석이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
문재인 후보가 한 30% 그건 뭐 구체적인 거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 구조적으로 갇혀있던 룸이 이제 형성되면서 새롭게 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지를 받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그다음에 생각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께서 뭐 대구경 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번 사전투표 결과에서도 보는 것처럼 과연 홍준표 후보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 약간의 약간의 엄살 뭐 이런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건전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에 대한 싹이 계속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걸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이런 거대 양당의 싸움 이거 자체를 지금 이제 뭐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뭐 꼭 거대 양당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거대 양당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전에 변한봉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상승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을 견제론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촛불 대선을 만든 기본적인 헌정유리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는 그다음에 말을 보면은 그걸 이어가서 결국은 보수의 표심을 모아보겠다 이런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변하려고 하면 제대로 변해야지 대구, 경북 민심을 부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압승론이나 아니면 견제론, 그다음에 박빙론 이런 것은 그냥 선거공학적으로 국민들한테 민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 정도의 정치공학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의 행보 짚어보는데 이제 기호 2번 또 홍준표 후보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노래로 분위기 띄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 곳에 가가지고 했는데 홍준표 얘기도 한번 오늘 좀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우택 대표가 되고 난 뒤에 한 70명을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본인이 입장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오늘 내로 모든 사람 징계 다 풀고 그 다음에 입당하겠다는 사람 다 입당시켜라. 사무총장에게 비대위원들한테 다 요청을 해서 오늘 내로 대통합 구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노래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 저 말은 이제 하여튼 징계받고 탈당했던 사람 다 복당시키고 또 바른정당에서 올려고 하는 사람도 다 복당시켜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말씀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요청 사항이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 워낙 당 외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이것이 물론 기존의 당원권이 정지해서 징계를 받았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바른정당에서 복당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준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워낙 위급하고 일단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백의종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 대선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뭐 징계받은 분들은 전혀 없었던 일에서 당의 전면으로 나서고 바른정당에서 복당하신 분들도 당의 전면으로 활동하신다. 그런 의미까지 볼 수는 없고요. 백의종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이제 복당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에. 어쨌든 그 행보 자체도 비판이 많았고. 탈당하신 분들에 대한 역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정병국 그 선대위원장도 저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유승민 후보 자체도 그 복당이라는 거는 몇몇 한 뭐 지금 뭐 얘기컨대 뭐 서너 분 복당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른정당으로 또다시 유턴하는 그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후보께서도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저 상황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보여주는 저 상황이 오히려 아까 문재인 후보가 대구 가서 저런 얘기를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러니까 애초에 14분의 국회의원들을 후보와 사무총장이 만나서
입당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서청원, 최경환 의원들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후보는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또 빠져버리고 있다가 그럼 정작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누구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네. 한간에 돌았던 소문이 있던 것처럼 그럼 상황은 누구고 태상황은 누구냐 이런 유권자들이 그런 관심까지 갖게 되고요. 네. 지금 와서 또한 며칠 이상한 여론이 돌아가니까 이제 후보가 다시 그 전에 그 당원권 정지됐던 분들도 원상태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받아들이자 이렇게 네. 하니까 과연 그러면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에서 이름 바꾼 거 외에는 도로 친박당 된 거 아니냐 뭐가 바뀌었느냐 그러면 지금 대선에 대통령 탄핵 파면 이런 국면 때문에 나왔던 대선에서 과연 표를 국민들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네. 국민들의 의문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 틈 사이에서 사실은 바른정당의 창당과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던 보수의 가치, 개혁적인 보수가 국민들에게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한테 어필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징계 다 풀고 입당시켰는데 아직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 몇 시간 전에도 이철호 사무총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가 결기 있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로는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된 건 아니고요. 네. 자, 저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탈당파 의원들을 놓고서 오고 가는 핑퐁 이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상황을 보시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네. 국민들이 원했던 정치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생존 모색을 위해서 네.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보수는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다 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복당이 되냐 마냐 뭐 당무 집행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촛불이 만든 국민들의 민심, 그다음에 보수도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민심에 네.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보여져가지고 이를 통해서 보수의 무슨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보수를 지향했던 그렇지만 실망했던 우리 보수 시민들한테 네.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국민의당에서 네. 저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다 좀 더 이렇게 세를 합치는 측면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 징계당한 사람들은 풀고 네. 탈당하신 분은 입당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말빨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그 정도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있는 건데 얼마 남지도 않아서 그 기간 동안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면은 끝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홍준표 후보는 여러 후보들에게 상황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홍준표 후보께도 상황이 계세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계신 것 같아요. 친박 5인이라고 하나요? 9인이라고 하나요? 네. 이분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목소리가 강하고 홍준표라는 대통령 후보조차 딱 즉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의 열쇠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탈당했다가 창당했다가 다시 탈당했다가 복당해야 되니까 복당이라고 했을 때 어디로 복당한다는 뜻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좀 사실 좀 입지가 좁아지신 것 같은데 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는 빨리 바른정당으로 돌아가시는 게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른정당에 복당하시라고요? 네, 자유한국당과는 지금 보면은 친박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문제 이 큰 두 가지 문제에서 저는 거의 극단적으로 반대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뭔가 여기에서 조율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자적인 길을 똘똘 뭉쳐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숫자는 많지 않지만 네. 이렇게 같은 뜻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며칠 남은 선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 대변인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우리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얘기 좀 들어보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낙엽이 땅에 떨어지면 낙엽은 긁어 모아져서 불에 타서 재가 되거나 스스로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낙엽을 긁어 모아서 새로 잎을 피워보겠다 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국민은 사전투표를 26%가 넘는 이러한 열기로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와 정치인들은 바로 이렇게 수십 년 전 뒤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득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득표가 아니라 스스로 표를 까먹는 그러한 행위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비판적이셔서 우리 변한봉 대변인께 뭐 반론의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대변인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후보들의 일정이 상당히 살인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후보가 편하게 앉아서 정치의 공학을 생각하고 정치 노름하면서 정치적인 야합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라든가 정치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바른정당 의원들이 복당하느냐 과정에서 약간 당내 파열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 당연히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후보가 이것을 요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인한 결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내 정치 공약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듣고 있는 민심에 의할 때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을 원하고 보수 대통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이에 대해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뭐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자, 3번 안철수 후보 행보도 좀 봐야겠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뚜벅이 유세라는 처음 보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고 돌아오시죠. 과거에 머무를 건지 미래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건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1번이 마음에 안 들 때 2번 찍고 2번이 마음에 안 들 때 1번 찍다 보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친박이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친박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광주로 지금 광주의 광경이신 거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저렇게 민주당도 안 되고 홍준표도 안 되고 친박도 안 되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뽑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호소가 좀 통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통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 진영에 속해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닌 정말 순수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선거에서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삶이 좀 바로바로 행복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한국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변화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한국 정치가 수십 년간 굉장히 발전 없이 계속 끊임없이 이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반복되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권력 다툼만 있었지 국민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국민의 삶이 핍박해지든 말든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 이번엔 누가 정권 잡느냐. 그거에만 집중해왔던 걸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만큼은 똑같이 기존에 수십 년간 반복해왔던 한국 정치의 이 잘못된 이 굳건한 틀 자체를 깨야 되는 대선이 돼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 있는 후보는 정치 기득권 뭐 좌든 우든 어느 쪽에도 빚진 것도 없고 기댄 것도 없는 사람만이 좌우를 다 잘못된 거는 깨고 좋은 거는 양쪽에서 다 받아들이고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한국 정치의 팽패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1번 그걸 깨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아니 좀 안철수 후보님 우선 뚜벅이 유세는 형식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답다 굉장히 좀 잘한 일 같고요. 새로운 형식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런 자세를 선거 며칠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하는 건 좀 늦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형식은 저런 새로운 안철수다운 형식을 했지만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본인이 지금 타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구정치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와 미래 구조를 자꾸 만드시는데 과거 대 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같은 이러한 의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문재인이 과거냐. 그다음에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이런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안철수가 과연 미래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안철수 후보께 좀 뭐라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제 뭐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겠지만 늘 TV에 나오는 말씀은 자 1번, 2번 안 되니 3번이더라고는 일관된 남
안 되는 말씀만 계속 하셔서 네. 2012년에 안철수 후보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새 정치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늘 어떤 네거티브 같은 이런 비판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철수다운 모습을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모습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안철수 후보께서 형식은 저렇게 좋은 형식을 취하셨고 했지만 내용도 예. 거기에 걸맞는 좋은 내용으로 국민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희망을 네. 함께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네. 칭찬하시는 것 같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칭찬 아니시죠. 뭐 선수들 아니십니까? 네, 나중에 많이 한번 들어도록 하고 제가 예. 기회 드릴게요. 네. 그런데 지금 저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부활시키고 있다. 좀 홍준표 후보는 자격 없는 후보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뭐 당내 별로 뭐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기존의 당내 최대 주주였던 친박계가 부활하는 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이제 저희 당내 사정을 미리 아마 염두에 두신 것 같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당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친박이라는 계파 자체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MB 때도 MB 퇴임 후에 왕당파였던 MB계가 사라졌던 것처럼 네. 지금은 이제 계파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지나친 기우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안철수 후보 이거 뚜벅 유세들 말씀을 드린다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께 가장 공감을 많이 얻었던 시기가 자강론을 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네. 뭔가 안철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과 좀 다른 차별화를 이뤘었죠. 근데 지금 계속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1번과 2번을 넘어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는 새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강론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치명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또 새로운 뚜벅이 유세를 시작하는 게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시선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그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새 정치, 어떠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인지 강론을 좀 더 보여주시는 게 그분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특이한 모습을 보여서 당장 눈길은 가지만 그분의 컨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다른 분들 다 이게 듣고 우리 강현재 부단장께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이분 안철수 후보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작에 안철수 후보께서 그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을 때 우리가 여론조사 네. 공표가 됐을 때 높았을 때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건 다 공통적이신 것 같아요. 조금만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까도 뭐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한 스탠스를 잡아서 네.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일찍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사람들을 더 찾으려 하셨다면 저 지금의 하시는 행보들이 훨씬 더 빛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저는 좀 있습니다. 예. 혹시 저 네. 심상정 후보 측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청년 멘토로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온 행보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의 새 정치를 또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기존의 패권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패권으로 가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얘기하면 과거를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행보가 좀 늦긴 했지만 그 정도 의미는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그동안의 모든 것을 없애기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하실 테니까 우리 강현재 부단장께 예, 반론 드리죠. 다들 일각에서 하실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시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마치 1번과 2번이 안 되니까 3번을 찍어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만 생각하셔서 왜 3번이어야 하냐. 그것이 이제 영상상으로는 이제 다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네. 왜 3번 안철수여야 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촛불 민심이 적폐청산을 필요로 하고 개혁을 필요로 하고 좌든 우든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반칙적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겼던 그런 것들 깨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득권을 깨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자신이 기득권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부터가 기득권인데 어떤 누군가의 기득권을 깨거나 적폐를 생산한다는 거는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본인부터가 기득권 눈치 볼 일이 없어야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안철수여야 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안철수라는 사람은 정말 정치권에서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지금 뭐 양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직도 많고 뭐 사람도 많고 기존에 뭐 SNS 상으로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까지 맨손
왼손으로 어쨌든 창당을 해서 가장 우리 한국 정치에서 너무나 어렵고 또 가기 힘든 길인 중도의 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국민을 위하고 옳은 길을 가겠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개혁 정신에 가장 맞고 또 지금 우리 한국 정치를 확 바꿀 수 있는 기조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 안철수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기존의 막 권력을 가지고 서로 끝까지 물고 뜯고 하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네. 대통령 될 때부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제왕적 대통령을 나 역시 하겠다. 이런 후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미 본인이 가진 게 많이 없어요. 세력이 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와 공동정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네. 손을 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내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후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왜 3번인지, 3번이어야 한다. 예, 왜 그런 안철수여야 뜻인 거죠? 하는지. 알겠습니다. 열정적인 찬조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 이제 4번 유승민 후보도 많이 최근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빠로서 굉장히 좀 미안했고 딸한테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오늘은 뭐 딸 보고 그냥 저 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분은 이제 뭐 따님인 유담 씨가 뭐 성추행을 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신 거고, 뭐 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얘기하셨고 잠깐 얘기하시고, 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통합정보론에서 유승민 후보를 경제부총리로 함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이제 뭐 선거 막바지 와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진심이라고 저는 좀 믿고요. 네. 그 진심의 말만 그냥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꼭 맞는 건지 네. 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좀 전에 강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희 당 뭐 대변인 이제 논평 낸 것처럼 그럼 내가 안 할 테니까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거기에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 진정성이 더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전에 아까 혹시 유승민 후보가 그 유담 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습니까? 예, 워낙 그 유담 양이 오빠 훈동 씨하고 차이가 많아요.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라서 네. 집안에서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총선부터 이제 유명세를 타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아빠 일을 도와주는데요. 다행히 어제 하루 이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 유승민 후보, 아빠인 유승민 후보 예. 같이 지금 활동을 같이 유세하면서 예.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딸은 당연히 가족으로서 아빠를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세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유세 지원을 재개했다는 것이고요. 자, 유승민 후보의 경제 능력을 높이 사면 네. 경제 대통령 시키려면 차라리 안 후보가 사퇴하고 밀어주면 되지 않느냐. 네, 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까? 보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각자가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셨고 다 완주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경쟁자입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대통령은 이제 내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유승민 후보께서도 대통령 되시면 뭐 안철수 후보님을 총리 정도는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비록 경쟁 관계지만 그동안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쨌든 바른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고 특히 그걸 대변해온 유승민 후보님의 능력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건 다른 정당의 지금 대통령 나오신 분과 함께 뭔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말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잘 보기 드문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뭐 그냥 자기 표 얻기 위해서 말만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안철수라는 사람은 큰 선거 앞두고 국민 앞에 했던 말을 그냥 단순히 대통령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는 사람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진짜 꼭 실천하기 위해 했다는 말, 그리고 그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심상정 후보하고도 같이 공동정부 꾸리겠다 그랬습니다. 혹시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만큼 유승민,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긍정성만 받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사람 중심으로 누구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보다는 내용과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혹시 그분들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무슨 말씀을 하든. 다만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집권을 하든 협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고 협치의 구심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국민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이 조금 전에 좀 이따 듣고요. 자, 보수가 차별화돼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유승민 후보는 정말 어떤 쪽에서 차별화를 시키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저희 후보가 이제 정책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많이 냈는데요. 저희는 지금처럼 그 보수가 옛날 구태, 그다음에 좀 그 무능하고 썩어가고 이런 보수로는 그 다시 나라를 견인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보수가 되자. 그래서 그 복지나 경제 정책은 과감하게 진보적인 성격을 좀 받고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기조처럼 강력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보수 가치를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젊은 보수층, 그다음에 그 건전한 보수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가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 듣고 계시죠? 듣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보수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데 또 보수층이 홍 후보를 찍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하시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박정아 부실장께서는 상당히 아주 품격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께서 보수의 적통이고 대변자를 자임을 하고 홍준표 후보가 가짜 보수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보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보수의 적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를 들어서 저런 형사 재판이라든가 저런 막말을 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품격도 하나의 보수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의 공약이지 전혀 정통성이 없다. 바로 유승민 내가 보수의 적통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약을 가진 유승민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새로운 개혁적 보수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단순히 저렇게 약간은 그분 역시 인신 공격적이거나 약간 좀 막말 성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분 스스로 구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중에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해요? 언론사 2개 없애겠다. 방송노조 없애겠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실 거라 믿고. 자,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도 봐야 되니까 갈 길을 좀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심상정하게 찍는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 청산, 문재인 견인하는 개혁 견인, 새정치 안철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 1타 3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가 성사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1타 쌍피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의해서 1타 3피라고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어려운 정치 용어가 아니라 생활 속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는 국민 스포츠 고스톱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것이 나온 이유는 사표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소중한 한 표는 존중이 돼야 되고요.
국민들의 표 중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표는 사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층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격렬하게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과 화합과 협치를 이야기하는 공당에서는 오히려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선거공학적으로 해서 표를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희들이 1타 3피론을 하는 것은 그런 사표론이 아니라 심상정을 찍는 표가 이렇게 큰 의미 3개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심상정을 지지하는 소신투표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이 사표론은 아마도 뭐 민주당 측에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측에서 지금 박빙의 그 구도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심상정 후보로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쪽 아닌가요? 그때 뭐 예,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의당은 좀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지를 했는데 다음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토론에 나와서도 한 서너 번 그건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라고 그렇게 예, 제가 그렇습니까? 사과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경쟁하는 선거 중에 예. 당에게 결례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의당을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정도 품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보수 결집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네. 정권 교체를 해서 새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 명령은 아주 지엄한데 이 촛불 광장이 만들어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야권 분열로 진보 분열로 비춰져서 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데서 온 발언이다.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나 우리 그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약진 또 바른정당 같은 개혁 보수의 어떤 약진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대선 이후의 정치 지형을 굉장히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한 소신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충분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시 또 우원식 의원이나 전병헌 의원이나 네. 다른 분들이 또 비슷한 얘기를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이것은 단순하게 국민들의 표심을 어떤 위기의식을 네, 네. 불러오게 하면서 표심이 잘못 흐르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게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그 득표 자신을 찍지 않았더라도 그분들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그러한 사람들 간에 상처가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민주당 캠프 내에서 문재인 대표의 품격에 어울리는 그걸 닮은 그런 언어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수현 대변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습니까? 다른 분이 다르게 말씀하실까 문제인데 심상정으로 홍준표를 잡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항상 이제 선거 때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홍준표가 이제 적폐 세력의 중심이고 국정농단 세력의 이제 가장 대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홍준표 후보가 국정농단 세력의 대표고 적폐의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지 아직은 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폐인 것도 물론 아닐 것이고 안철수 후보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적폐란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 지금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었던 분들도 아니었고 아마 지금 뭐 선거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의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적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왜 홍준표가 적폐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자체가 적폐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당에 후보를 냈으니까 적폐다. 그런 단순한 논리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홍준표 후보가 왜 적폐가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새정치 안철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이 심상정을 지지하는 거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새정치를 하겠다는데 왜 대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같이 새정치하시면 되죠. 뭐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심상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욱더 응원하고 싶은 게 기존에는 이 소수당이 같은 진영의 큰 당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단일화를 해줘 왔잖아요. 사실은 심상정 후보님이 더 세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뭐 다른 후보 3명 얘기할 게 아니라 이번엔 민주당 후보가 우리 정의당 후보에게 양보해라, 대통령 자리.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왜 맨날 우리만 양보하게 하느냐. 뭐 오히려 심상정 후보 표가 사표가 될 수 있으니 이번만큼은 문재인 후보로 몰아주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리부터 양보하라고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함들이 있으실 걸로 봐서 어쨌든 이번에 끝까지 완주하시는 것만으로도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 심상정 후보에게 응원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토론회 같은 걸 봐도 심상정 후보와 이제 유승민 후보는 공약에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토론도 참 두 분 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약간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도. 심상정 후보께서는 TV 토론 통해서 많이 득을 보셨죠. 많이 저희 후보는 그에 비해서 많이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좀 변해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대선이 이렇게 선거 전략상, 선거 공학상 내가 저쪽에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더 찍어달라 이런 의미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한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 의석 구조상 보면 그 주요 후보 5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서로 협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각각의 후보들이 얼만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느냐도 나중에 큰 의미가 있고, 그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정치 그다음에 모든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후보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3일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다 아시는 얘기고요. 19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당도 지금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누가 되든 간에 통합, 공동, 또 협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한테 짧게 마지막 전략과 함께 당선되면 어떤 식으로 이런 통합과 협치를 해나갈 것인지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30초씩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시고요. 예. 사전투표를 통해서 주권자가 분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 경고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출범하는 다음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데 협치는 필수입니다. 협치를 하되 누가 가장 협치의 구심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시켜서 협치의 구심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새로운 환경을 빨리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올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전략과 또 당선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협치를 해나갈 것인지 듣고 있습니다. 변한봉 수석 부대변인.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후보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안보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 당당한 서민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담배값을 내리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그 여러 가지 서민 복지 공약들을 계속적으로 공약하고 실행하고 지키면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국민의당 선대위 부단장 강현재 부단장이요. 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서민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 후보로 항상 큰 정당 후보 뽑아주셨잖아요. 하지만 이 두 큰 정당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정치 흑수저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해 주시고요. 정치 흑수저란 말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협치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람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그 정치 세력 줄줄이 있는 거 다 챙기면서 협치나 공동정부 못합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세력도 눈치 보거나 챙겨줘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을 나눌 수밖에 없는 후보입니다. 한번 밀어주십시오. 예, 자 박정하 바른정당 선대위 부실장께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날개가 잘 날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보수는 쉽게 부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이 며칠 동안 새로운 보수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이 건전한 보수가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이 보수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기적적인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창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말씀도 듣죠.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연손 꽁꽁 쥐고 1,700만의 촛불이 밝혀낸 그런 대선입니다. 적당하게 현실에 안주하여서는 새로운 변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상정의 목소리,
심상정의 아픔, 그다음에 국민들을 보듬는 그 공감이 우리 청년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가 가는 거리마다 청년들이 앉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청년들의 미래, 어른들이 이제는 같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심상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 불공정과 불평등, 이 사회를 평등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자신의 삶을 바꾼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